혹시 남들한테 똑똑하지 않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수학 시험에서 고전했거나 긴 역사적 날짜를 외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겠죠.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똑똑하다는 것이 오직 한 가지를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똑똑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와 같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지능적일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에 대한 생각을 바꾼 놀라운 아이디어를 탐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고유한 반짝임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려 깊은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술에 재능 있는 아이들, 뇌 손상 환자들. 그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학교 과목에는 서툴렀지만 살아있는 듯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마음에 큰 질문에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지능은 정말 단 하나의 것일까? 그는 지능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너무 좁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모든 다른 꽃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은 지능에 대한 단 하나의 이야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지능이 고정된 숫자이고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종종 IQ 테스트라고 알려진 단일 테스트로 측정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음악가를 그들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로만 판단한다면, 위대한 화가를 수학 문제를 얼마나 잘 풀 수 있는지로만 판단한다면 어떨까요? 불공평하겠죠? 이 단일 이야기 접근 방식은 인간 능력에 광대하고 다양한 풍경을 무시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숲은 가장 높은 나무에 관한 것이며 아름다운 꽃, 강한 강, 영리한 동물들은 잊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능이 눈 색깔처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사람들이 노력이나 경험을 통해 더 똑똑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상자에 넣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다고 낙인 찍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낙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씨앗에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냥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햇빛, 물, 보살핌을 준다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웅장한 것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고정된 돌보다는 자라나는 씨앗과 훨씬 더 비슷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필 시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었습니다. 객관식 질문이 친구의 감정을 이해하는 당신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아하게 춤추는 당신의 기술을, 지도 없이 새로운 도시를 탐색하는 당신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이러한 시험들이 측정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과 실제 세상에서 지능적이라는 것의 거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만을 측정하고 있었지 사람 자체를 측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좁은 지능의 시각은 학교와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소수만이 승자로 여겨지는 경쟁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놀라운 재능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자신의 기술이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자처럼 느꼈습니다. 이것은 바이올린, 드럼, 플루트가 있는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있지만 피아노 소리만 듣는 것과 같습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이것을 보았고 우리는 더 크고 포괄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삶의 교향곡에서 모든 악기가 아름답고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는 우리가 똑똑함이라는 정의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가드너는 하나의 일반적 지능 대신 여러 다른 종류의 지능이 혼합되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치 셰프가 다양한 향신료를 섞듯 우리 각자 고유한 능력의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과학자나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부모, 사람들 모두를 위한 선물입니다.
1983년 그는 모든 연구와 생각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틀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새롭고 희망적인 시각으로 초대했습니다. 당신은 똑똑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 하워드 가드너는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탐정이 되어 온갖 곳에서 지능에 대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증거 출처 중 하나는 뇌 손상 환자들을 연구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뇌의 특정 부분의 손상이 말하는 능력과 같은 단일 능력은 없앨 수 있지만 다른 능력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겨둘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환자는 언어 능력을 잃을 수 있지만 여전히 복잡한 음악 작품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퍼즐을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들이 한 곳에 모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마치 집 조명들이 다른 회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부엌 불이 꺼짐, 거실 불은 켜짐, 침실 불은 켜짐. 가드너는 뇌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깨달았습니다. 다른 정신 능력들은 다른 영역의 위치, 다소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일하고 일반적인 지능이라는 생각과 모순되었습니다. 가드너는 특별한 인구 집단도 살펴보았습니다. 영재 서번트 증후군. 영재 5살이 모차르트 피아노 곡을 완벽하게 연주. 서번트 일상적 일에는 어려움. 그러나 날짜의 요일을 즉시 계산하는 능력. 이러한 사례들은 한 종류의 지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간 경과와 다른 문화권에서 능력의 발전을 연구했습니다. 다른 기술들은 자신만의 발달 일정이 있다. 음악적 능력은 삶의 초기의 최고조. 타인 이해의 지혜는 노년까지 성장. 그는 또한 문화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문화는 이야기하기를 중요시, 다른 문화는 별로 항해하는 기술을 최고 가치로 둠. 이러한 단서들은 동일한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즉, 여러 개의 독립적인 지능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 자신의 지능 목록을 발표하기 전에 하워드 가드너는 매우 과학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어떤 재능이든 단순히 지능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무엇이 기준을 통과할지 결정하기 위한 엄격한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8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능력이 진정한 독립적 지능으로 간주되려면 이 기준들 중 대부분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론이 강력한 증거를 기반으로 했음을 보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재능쇼 심사위원이 우승 공연을 만드는 명확한 규칙을 가진 것과 같았습니다. 첫째, 지능은 뇌 손상에 의해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둘째, 진화 역사에서 자리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즉, 고대 조상들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기술이어야 했습니다. 셋째, 지능은 핵심적인 일련의 작동, 즉 특정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음악의 경우 이것은 음정과 리듬에 대한 민감성일 수 있습니다. 넷째, 그것은 상징체계로 포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 언어, 수학적 숫자, 악보. 다섯째, 지능은 초보자에서 전문가 또는 마스터로 이어지는 명확한 발달 경로를 가져야 합니다. 아이가 온가리부터 시작하여 결국 시를 쓰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섯째, 서번트, 영재, 그리고 다른 예외적인 사람들의 존재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일곱째, 지능은 실험 심리학의 발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유형의 작업, 노래 암기, 은 잘하지만 다른 유형의 작업, 논리 퍼즐 풀기, 은 잘하지 못한다는 연구는 분리된 지능을 뒷받침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기준은 지능이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심리 테스트로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드너는 표준 IQ 테스트에 비판적이었지만 측정 자체의 아이디어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다양한 테스트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해지는 이 다양한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하워드 가드너가 제안한 9가지 지능을 알아봅시다. 처음 2가지는 학교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들입니다. 언어 지능은 말 제주입니다. 그것은 말하기나 글쓰기에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시인, 작가, 훌륭한 대중연설가들. 2번째는 논리수학 지능, 즉 숫자와 추론 재주입니다. 이 지능은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 사용됩니다. 과학자, 수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 2가지는 옛 IQ 테스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목록은 계속되며 다른 재능들의 세계를 열어봅니다. 음악 지능은 음악 재주입니다. 리듬, 음정, 멜로디를 인식하고 음악을 만들고 감상하는 능력. 작곡가, 음악가, 예민한 청취자. 다음으로 신체 운동 지능, 즉 몸 재주가 있습니다. 몸 전체와 손 같은 신체 일부를 정교하게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재능. 무용수, 운동선수, 외과의사, 장인. 그들은 몸으로 생각합니다. 공간 지능은 그림 재주입니다. 그것은 3차원으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선원, 조종사, 건축가, 화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나중에 추가된 자연주의 지능은 자연 재주입니다. 식물, 동물, 암석에 대한 민감성, 생물학자, 요리사, 정원사, 가드너는 행복한 삶의 필수적인 개인 지능을 설명했습니다. 대인 지능은 사람 재주입니다. 교사, 리더, 상담사. 대조적으로 자기 성찰 지능은 자기 재주입니다. 자신, 감정, 목표, 두려움. 마지막으로 실존 지능, 삶의 의미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가드너의 이론은 단지 매혹적인 아이디어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위한 강력한 행동 촉구였습니다.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배우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두 가지 방식으로만 가르치고 시험하는 교실은 한 가지 요리만 제공하는 식당과 같습니다. 어떤 고객들은 그것을 좋아하겠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은 배고픔을 느끼고 떠날 것입니다. 다중지능 교실의 목표는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의 메뉴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각 학생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 점수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사들은 체크리스트, 관찰, 학생 및 학부모와의 대화,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여 각 아이의 고유한 지능 조합을 프로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미는 선인장과 다른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함으로써 교사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개인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음악적 아이나 몸 재주가 있는 아이로 낙인 찍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 아이에게 특정 순간에 어떤 도구가 가장 잘 작동할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핵심 원칙은 교수 전략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주로 언어 지능에 호소하는 강의와 교과서 읽기만 하는 대신 교사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학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거나 과학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학생들이 춤을 만들게 하거나 역사적 건물의 모형을 만들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2가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첫째, 학생들이 가장 강한 지능을 통해 새로운 자료를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재미있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연습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들이 약한 지능을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강점을 사용하여 어려움을 돕는다는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 만약 학생이 공간 지능은 강하지만 수학은 약하다면 블록으로 도형을 만들면서 기하학을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지만 대인 관계에 강하다면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녹음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약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과 자신감의 장소에서 약점으로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론은 더 진정한 평가로의 전환을 장려합니다.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그렇다면 실제 교실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사가 나비의 일생에 대한 수업을 가르치고 싶어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책의 한 장을 읽는 대신 다양한 지능과 연결되도록 설계된 활동의 정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모든 학생에게 수업을 더 기억에 남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며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실은 조용한 강의실에서 발견의 활기찬 작업실로 변모합니다. 모든 아이가 자신의 학습 여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언어 학습자를 위해 교사는 나비의 관점에서 창의적인 이야기를 쓰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변태에 대한 시를 쓰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논리수학 학생들을 위해 그들은 각 단계의 일수를 세어 일생의 시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특성에 따라 다른 종류의 나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간 학습자를 위한 활동은 나비의 삶의 다른 단계를 그리거나 색칠하는 것, 또는 점토로 번데기의 3차원 모델을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체운동 지능이 강한 학생들을 위해 교사는 나비 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어가는 애벌레에서 꿈틀거리는 번데기, 그리고 날개 돋쳐 날아오르는 나비까지 4단계를 연기합니다. 음악 학습자들은 왕벌의 비행을 듣고 음악이 곤충의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비의 여정에 대한 간단한 노래를 작곡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주의 지능을 위해 학급은 학교 정원으로 나가 실제 애벌레, 잎사귀 위에 알, 심지어 나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실에 작은 나비 서식지를 만들어 전체 과정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학습자들은 소그룹으로 작업하여 학급을 위해 일생에 대한 짧은 연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 학습자를 위해 교사는 그들에게 일기를 쓰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비를 개인적인 성장의 은유로 사용하여 자신의 삶에서 변화와 변형이라는 개념에 대해 성찰하는 것입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하버드 대학교의 벽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실린 민들레 씨앗처럼 그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다른 곳에 착륙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 교육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육 시스템이 너무 주입식 암기와 시험 점수 경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더 창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학습 방식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드너의 아이디어는 매우 수용적인 청중을 만났습니다. 이 새로운 움직임은 종종 열린 교육이라고 불렸습니다. 공급자 중심 시스템, 교사 중심 시스템, 소비자 중심 시스템, 학생 중심 시스템, 5.3실 교육개혁안, 가드너의 이론은 이러한 전환을 위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틀을 제공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교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줄지은 책상 대신 협력을 장려하는 테이블 대인관계 지능, 모델 만들기와 지도 읽기, 공간 지능, 움직임 기반 활동, 신체 운동 지능, 배우는 내용에 대해 노래, 음악 지능. 초점은 단순히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주제를 탐구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한국 교육에 대한 다중지능 이론의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교수법,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그리고 예술 및 체육에 대한 더 큰 인식을 위한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아이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의 역할은 각 아이가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주에 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레고로 몇 시간 동안 무언가를 만드나요? 항상 친구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아이인가요? 이것들은 단순히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아이들의 가장 강한 지능에 대한 단서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말 잘 알아차리는구나. 네가 장난감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식이 정말 좋아. 이러한 단순한 인정은 엄청나게 강력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중지능의 메시지는 희망과 역량 강화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가 자신만의 고유한 반짝임을 발견하도록 도울 때 우리는 그들의 남은 삶의 길을 밝혀줄 선물을 주기 때문입니다.